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자력갱생해야만 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과 강성대국이라고 말하는 북한 체제의 모순을 전달하는 베나 보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병 얘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9월 1일 날에 그 38 얼수의 사진을 보면은 그 풍계리의 산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이 9월 3일 날에 이제 그 6차 핵실험을 했죠. 수소탄 실험을 했고, 9월 4일 날에 38 얼수가 다시 위성 사진을 찍었어요. 그 지역의 사진을 찍으니까 만탑산 그 상부가 아주 붕괴가 됐고요. 네, 주저앉은 모습이 그리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고, 이 여파로 인해서 그 온성이나 그리고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김치움, 북한에서는 김치를 우메다 하거든요. 네. 김치움이 붕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김치움이 붕괴가 되면은 주변의 집들은 어떠냐 하니까, 주변의 집들 중에 지은 지가 오래된 집들은 붕괴가 된 것도 있고 심하게 훼손이 됐다 그러고요. 특히 고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금이 심하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 땅집, 북한에서 땅집이라는 1층 집. 1층 네. 집 주택이죠. 주택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귀신병 문제는 사실 이건 오래전부터 이제 이 말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가 예전에는 풍계리나 길쭉은 풍계리에 한정되어 있었던 그런 병이었고요. 근데 이 병의 그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왜 없냐면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선생님도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병들이 저희가 추정하건대 북한에 지금 6번째, 5번째까지 실험을 하면서 그 풍계리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받아 먹어요. 네. 근데 그게 핵실험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 그러면은, 그 물을 먹는다 그러면은 피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을 막 먹으면서 귀신병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귀신병의 소문들이 지금 북쪽까지 지금 옮겨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길주군에 가지 마라, 화성군에 가지 말고 풍계리 이런 데 가지 마라, 핵실험한 그런 주변 도시들이죠. 그러한 지금 소문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편화된 건 아닌데 그 주변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은 지금 핵실험 때문에 지금 이런 귀신병이 돈다. 기존에는 북한 정부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은 이것을 아주 대대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선전을 해요. 근데 선전을 하는 거기에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핵실험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가 그렇죠. 뭔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있는 거네요. 핵실험 때문에 귀신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지금 북한 사회에 조금씩 퍼지고 있고요. 저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퍼진다 그러면 사실은 북한에서 길쭉은 근처에서 핵실험하기는 상당히 또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해가지고 귀신병이 확산되고 더 큰 핵실험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집들이 무너져서 아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아주 북한 정부에게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북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백두산 폭발이에요. 이 얘기는 뭐 소문으로 많이 떠돌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도 대다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소수가 지금 그 지역에 네.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특히 백두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부에서 이제 아까 외부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백두산이 폭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 예전에는 소문이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지 않았는데, 요즘은 북한 내부에도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귀신병이 돌고 있고, 그리고 귀신병이 도는 이유가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고, 근데 이 핵실험의 크기가 계속 커지면은 백두산의 마그마를 이제 자극을 해서 백두산을 폭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백두산 천지에 있는 몇억 톤의 물이 쏟아져 내린다. 그러면 백두산 주변뿐만 아니라 아주 그 밑에 지역도 뭐 중국 지역까지 다 침수입니다. 물바다가 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지금 퍼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피해를 지금 주민들이 입고 있는지를 계속 정보를 들여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반발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도 평양에서 아파트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평양에 있는 그러니까 평양 시당에 있는 아주 높은 간부가 나와서 머리 숙여서 인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만약 계속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난다 그러면은 정부가 나와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북한에 선전하는 그 핵실험이 북한 주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죽이는 거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북한도 앞으로 핵실험을 계속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같은 통제사회에서 네네. 주민들의 반발이 소요로 이어지거나 네네. 또 북한 당국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진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어렵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우선 북한에 핸드폰이 퍼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집집 뭐 많지는 않지만 많은 집들이 오토바이를 또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고 도시에 이렇게 연결되고 그 지역에 확산된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핵실험을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찬성하기보다는 반대를 더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건물의 붕괴나 귀신병이 아니고 김치움의 붕괴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김치움이라는 것은 그 북한은 김치가 월동 식량이에요. 겨울에. 옛날 김장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까 김장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했어요. 그 김치가 없으면 그 김치 때문에 겨울을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월동 식량의 만드는 김치움이 붕괴됐다 그러면은 월동 식량을 이제 비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것도 핵실험의 여파인 거죠. 아, 그럼요. 보통 한 2m쯤 팝니까? 1m에서 1.5m 정도 파는데 그 위에 또 덮개를 이렇게 씌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흔들리면서 무너지면은 그걸 다시 파야 되거든요. 다시 파고 다시 지어야 되고. 근데 김치움이라는 것이 김치만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무도 이제 묻고 감자도 묻고 이러거든요. 얼지 않게끔. 왜냐면 북한에 냉장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붕괴가 되고 사람들이 그런 걸 그 김치움에다가 저장했던 저장고지 한마디로 말하면 저장 시설이 파괴됨으로 이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을 못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겨울 나기가 힘들고 또 겨울 나기가 힘들고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예전 같이 그냥 미국이 봉쇄를 해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는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핵실험을 함으로써 기반 시설이 붕괴가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는다 하면은 이 원성이 바로 평양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단순히 김치움 한두 개 무너진 걸로 끝난 그렇죠. 문제가 네. 아니로군요. 사실은 우리가 그 티니지 혁명, 우리가 자스민 혁명이라 하죠. 네. 자스민 혁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혁명의 시발점이 어디였었냐면요. 그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이제 그 노점상에 과일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경찰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노점상의 그 과일을 뺏은 거예요. 왜냐면은 장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그 해당 경찰에 가가지고 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분신을 해가지고 그 분신을 한 그 사건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아주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에. 네. 그래서 그러한 시발점들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기는 북한에서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소요가 일어난다 가지고 그게 혁명으로 일어나기는 사실은 북한 내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한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북한 내에는 큰 아주 충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에 돌고 있는 귀신병, 건물 붕괴, 김치움의 붕괴, 심상치 않은 첫 단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장원재 조각 뉴스입니다. 9월 21일자 데일리 NK의 보도인데요. 최근 평양시에는 휘발유 쿠폰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판매 당시의 시세대로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일종의 증명서 같은 건데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뭐 중앙에서만 발행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중앙에서만 발행해서 간부나 외국 대사관에게 판매하는 건데 최근에는 외화 벌이 회사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고 식당, 상점, 환전상, 뇌물 등 다양한 용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름이라는 것은 북한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기름은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정부가 모든 기름을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정부가 이거를 기업소들에게 줌으로써 기업소들이 기름을 수입을 해서 거기에 나는 이윤의 몇 %를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들어가는 정제유, 왜냐하면 기업소가 하는 것은 원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제유를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그 정제유량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아마 이러한 그 개인이 운영하고 또 외화벌이 사업소가 운영하는 이런 주유소는 상당히 문을 많이 닫지 않을까. 근데 정제유가 준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송유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원유가 준다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원유가 이제 봉화 화학공장에 가서 정제가 돼가지고 정제유로 생산이 되면은 그거는 모두 국가가 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국가가 그 정제유 정제를 가질 수 있는 모든 독점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런 외화벌이 사업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조금씩 선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또 필요량만큼 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런 기름을 필요하는 그런 사업들, 운수 사업이라든지 택시 사업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당수의 이익이 국가로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 쿠폰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자본주의로 치면 선물 시장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 지금 그 카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쿠폰 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라기보다는 체크카드죠. 체크카드라는 게 지금 그런 개념이 생겼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 속에 우리가 돈을 넣고 포인트를 적립해서 그 포인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카드 이런 뭐 포인트제, 뭐 쿠폰제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는 단순히 쿠폰제가 아니라 이게 어떠한 그 뭐 정류소에서 계속 기름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정류소에서 뭐 10번을 구입했다 그러면 조금 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디스카운트 쿠폰이라든지 분명히 그런 쿠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이제 고객 유치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쿠폰까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9월 22일자 데일리 NK 보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역시 기름 관련 얘기인데요. 네네네. 북한이 현재 중유를 디젤유로 바꾸는 개인 정유업, 돈주들의 유망 사업으로 최근에 인기다. 주택에 투자하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익을 실현하는데 중유는 시간당 돈 벌기다. 그래서 평안북도 백마 연유창 그러니까 중국 송유관이 오는 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예 빼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개인이 뭐 연유를 뭐 원유를 받아서 정제를 한다 했을 때 사실 이거는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아마 국가 기관하고 개인이 합작을 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원유를 다룬다는 것은 원유를 우리가 정제유로 바꿨을 때 거기에 정제유 플러스 디젤유 뭐 다른 필요한 그런 그 뭐랄까 원자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코르타르도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 혼자가 한다기보다는 한 개 기업소라든지 그리고 개인이 합작을 해서 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이 안에서는 정제유가 나온다 그러면 개인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같은 경우는 뒤로 이제 그러니까 정제를 빼서 자기의 이제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 걸린다 그러면 걸렸을 때 또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주면서 또 자기 그 기반을 지키는 거죠. 예. 아무튼 북한의 이 석유 문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메뚜기 장사꾼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가을 추수철에 농촌동원도 안 나오고 장사를 나가는 게 표면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메뚜기 장사꾼 누굽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장사는 시장에서 장세를 내지 못해서 뭐 역전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표면상으로는 북한이 이제 뭐 협동조합에 뭐 농촌 동원이라든지 국가 동원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큰 이유는 장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사꾼들이 장마당에 와서 시장을 해서 그 장세를 내는 것이 세금인데 세금으로 이제 국가에 올라가는데 메뚜기장 하는 사람들은 장세를 안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그 세금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메뚜기장을 이제 단속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장마당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 보면은 장세가 있기 때문에 물건에 장세가 붙거든요. 그러면은 물건 가격이 조금 올라가요. 근데 메뚜기장 같은 경우는 장세가 없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가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장을 이용하기보다는 메뚜기의 장에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이제 정부가 판단을 했고 대대적으로 이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메뚜기 장사꾼들은 쫓겨다니느라 피곤함이 곱절이 됐다. 네. 그리고 결국 북한 당국이 일반 장세의 50%에서 70% 정도 장세를 네.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군요. 사실은 그게 저는 맞는 분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가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잘 나가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시장은 지금 북한의 통계로는 404개 공식 시장이 있고 여기에 뭐 밀수장, 암시장까지 뭐 더하면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식 시장 404개를 통해 가지고 걷어들이는 그 세금이죠. 장세를 통해 가지고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사활을 걸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장이 아마 많아지고 그리고 메뚜기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분명 그 메뚜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아마 장마당을 하나 또 신설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메뚜기장 하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해라. 그리고 장세를 내라. 세금 내고 그렇게 돈 내고 하라.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국가한테 충분히 이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 고위층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15일자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보도입니다. 핵실험 이후 평양에서는 자축 행사, 거대한 군중 행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일부 간부들, 주로 국경지대에 사는 중간 간부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금사들이기, 재산 정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전쟁이 난들 얼마나 더 나빠지겠느냐라고 하지만 간부들은 굉장히 전전긍긍한답니다. 그렇죠. 이게 간부들이 금을 사들인다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달러라든지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영향을 받는 거고 또 당연히 미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그 통화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뭘 갖고 있어야 했냐 했을 때는 금을 갖고 있는 게 금의 가격은 오르거든요. 이건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부들이 금을 사들인다는 것은 아마 지금 북한의 상황이 조금 위급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 안에서 느끼는 그리고 위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 금을 사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간부들이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잘못해가지고 버튼을 눌렀을 때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이러한 금을 사들인 간부들은 북한에 충성을 하기보다는 금 보따리 들고 아마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 폭격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은 게 있나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게 94년도 이제 영변 폭발, 그러니까 뭐 북한에 그 공격을 한다 했을 때 제가 그때도 간부들 중에는 금을 사들이는 간부들이 있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북한 중간 간부들이 느끼는 위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감 굉장히 크다는 가장 불쌍한 것은 돈이 많은 간부보다는 중간에 어정쩡한 간부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애매한 위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힘들 바는 전쟁이나 나라. 이런 게 주민들의 지금 심정이고 중간 간부들은 이걸 어떻게 지금 어떤 스탠스, 어떤 지금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상당히 지금 아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1일자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섬유 산업을 겨냥해서 모든 임가공 제품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3천여 개의 임가공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VONE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5만 6만 명 정도의 여성들이 고용돼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인원이 지금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인원 같은 경우가 북한이 그 2002년 7.1 조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업소들에게 상당히 자율권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기업 군마다 사실은 피복 공장들이 있어요. 섬유 공장이라 그러죠. 그런 공장들에서 중국에서 오더를 받아와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에 다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회사들의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월급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월급을 받음으로써 시장에 나가서 식량도 사 먹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이번에 발효됐던 2375 결의안이죠.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그 모든 그 섬유 산업의 이제 수출을 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5만 명에서 6만 명. 죄송해요. 네. 발음이 안. 네. 그 5만에서 6만. 5만에서 이제 6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VOA 보도에 의하면 화학공장, 그릇공장 이런 데가 간판만 화학공장이지 사실은 뭐 기업과 개인이 뭐 결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합의를 했다고 해나요? 그래서 아예 의류공장으로 바꾼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류공장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꾼 이유가 또 이해했으니까 이게 채산 독립제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의 자율성을 줘서 예전에는 중국에만 수출을 했던 것이 이제는 북한 내부 시장에도 그 기업들이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릇을 파는 장사꾼이라든지 아니면 옷을 파는 장사꾼들,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직접적으로 기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싼 값에 다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주들하고 결탁이 돼 있는 거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만약 이런 의류 기업들이 문을 닫는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시장으로 아마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 정부는 또 시장의 개수를 늘릴 거고요. 그러면 시장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또 북한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북한 정부가 이 세금에 의존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그런 압박이라든지 국제사회 봉쇄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그 수출을 막았기 때문에 북한을 봉쇄한다고 보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북한 김정은에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장마당이 늘어나면 비사회주의적인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양날의 칼인 것이 비사회주의인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없는다라고는 또 저희가 연결을 시키면 논리적인 모순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사회적인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장마당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이익을 챙긴다 그러면은 이 정권 안에서 잘 살 수가 있다면은 그 정권 안에 그냥 눌러 앉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돈주들의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까지 돈주들하고 통화를 했던 사람이 2015년 이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은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고 통일이 돼가지고 아주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럼 장사가 더 잘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올해 초부터 저랑 전화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냥 통일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여명거리 짓고 이런 거리를 지을 때 충성자금으로 국가에다가 중국에서 시멘트를 한 50톤 정도 사고 철근을 한 뭐 100톤 정도 사가지고 이제 충성자금을 바친 거예요. 바쳤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원래 그 조선노동당 당원이 되려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기업소에 초급 당 비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당원에 가입돼 있던 세포 비서가 또 추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2명의 당원이 보증을 서야 이 사람이 당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예 보증도 없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증이 내려온 거예요. 돈의 힘이군요. 네, 당증이 내려오고 평양에 살려면은 북한 사람들은 평양 시민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민증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평양에 선물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만 있으면은 당원이 된다는 거는 북한에서 정치권, 정치적 지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양에 산다는 것은 북한에서 사회적 지위권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권 있으면은 정치적 지위,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북한 체제 속에서 안주할 가능성이 높고 살만한 거죠. 변화를 오히려 더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통일이 되면은 이제 남과 북이 합치면은 삼성이 올라갈 거고 현대가 대기업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기업과 경쟁을 했을 때는 백전백패거든요. 자금력에서 벌써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의 사업장을, 자기의 그 장사 그 지역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통일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니다. 지금은 장사꾼이지만 나중에 통일이 되면 기업가가 기업가가 된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줘야 되고, 그리고 김정은 체제 안에 있는 것보다는 통일이 됐을 때 당신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 이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엔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나름대로 살 길 우회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자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인데요. 북한이 중국에 송이버섯을 팔아서 거액의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기를 서시장에서 대량 판매 중인 것이 목격이 됐는데요. 중국제는 500g에 120위안, 한 2만 원이라고 하면은 북한산은 같은 무게가 4만 원, 한 2배쯤 되는 겁니다. 주민을 총동원해서 집중 채취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송이나 북한의 또 잣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이 오래전부터 외화벌이를 해왔었고요. 제가 있을 때도 한 기업소, 한 공장에 국가에서 할당량이 내려와요. 올해는 송이를 몇 킬로 국가에 바쳐라. 그러면은 기업이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기업은 그 기업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송이 과제를 줘요. 그런 할당량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송이를 캐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송이철에 산에 가면 사람이 새까매요. 그리고 산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산이 막 파손이 되고 훼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송이 당연히 그 수확량도 줄어들고요. 근데 지금 북한은 뭐 지금 송이를 통해 가지고, 왜냐면 국제사회가 계속 봉쇄를 더 강하게 하니까 아마 송이를 통한 외화벌이라든지 잣을 통한 외화벌이라든지 또 북한의 더덕이라든지 이런 뭐 산나물, 이런 뭐 도라지라든지 이런 걸 통한 외화벌이에 지금 상당히 지금 멸을 올리고 있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산 수산물 수출은 전면 금지가 돼 있습니다만 임산물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수산물이 전면 금지가 됐다고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밀수를 통해 가지고 수산물이 얼마든지 저는 중국에 들어간다고 저는 중국산으로 둔갑이 될 수도 있다고. 중국산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서 팔린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서해바다 그러니까 그 중국 말고 북한 쪽 그 서해바다 그쪽 편에는 그 대합이라 그러죠. 대합이 손바닥만 해요. 이건 엄청나게 맛있고 크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환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 북한 사람들 대합을 하나 건지면은, 큰 거 하나만 건지면요, 한 10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거를 이렇게 건지고, 또 중국 사람들은 워낙 맛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밀수를 통해서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수산물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지만 안 보이는, 그러니까 밀수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수산물의 양은 상당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완전히 봉쇄가 저는 되지 완전히 않았다. 봉쇄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외화에 목말라 한다는 징후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9월 18일자 RFA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최대 이른바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초평화, 초안전, 초즐거운 조선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놨습니다. 판매 상품은 평양의 한국어 단기 어학연수, 크리스마스에 평양에서 연애혁명 일으키기, 독립호텔 미인 직원과의 체조 체험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탈리아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평양 그 외국어 대학에 단기 어학연수를 갔다 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 달 동안 체류를 하면서 얼마 들었냐 하니까 한 280만 원 정도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으로 오지 거길 갑니까? 궁금했대요, 북한이.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또 이 친구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그 말하고 북한 말의 그 차이를 보고 싶어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이 친구가 그 묘향산에 이제 그 보러 갔는데, 그 묘향산 그 산 입구에 주민들이 모여서 그 축음기를 틀어놓고 춤을 추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은 아니 난데없이 주민들이 왜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지?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래가지고 그 안내원한테 혹시 제가 저기 가서 봐도 되냐고 하니까 안내원이 그러더래요. 춤도 추셔도 됩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지역 주민하고 같이 춤을 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주 하나의 큰 세트장 같다. 같은 그 느낌의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왜 그렇게 느꼈냐 하니까 첫 번째는 그냥 난데없이 동네 주민들이 산에서 춤을 추는 걸 그게 첫 번째 이상했고, 두 번째 그 동네 주민들이 카메라, 손전화, 핸드폰을 네. 다 갖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춤추는 모습을 막 찍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다 연기로 연출이 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 동네 주민하고 뭐 춤추기 뭐 그런 체험하기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연출된 거고요. 그리고 또 단기 어학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북한말이죠. 북한말 뭐 한글이죠. 북한말을 배워주는 그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는 자기가 추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뭐 한 가지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글에다 이런 걸 썼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장이냐면은 오늘 뭐 만경대 위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네모가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다 글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못 가는지, 네, 왜 못 가는지. 네, 장문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예시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버스가 끊겨서 못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니까 그렇게 썼대요. 근데 자기가 보는 지문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래요. 보니까 컴퓨터를 오늘 할 수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아예 오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네모가 있으면 뭐 전기가 나가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다 뭐라 썼냐면은 아예 컴퓨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책에다 써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썼다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래, 말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구가 공부하는 도중에 하루에도 한 4-5번이 전기가 나가더래요. 네. 그래서 전기가 나가서 아예 캄캄한 그런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 2시간 후에 또 전기가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에 뭐 뭐라고 썼었죠? 연애혁명 일으키기. 평양에서 연애혁명 일으키기.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긴 게 그러면은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가 혼자 가면은 북한 여성 동물을 소개시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여자가 가면 그럼 북한 남성 동물을 소개시켜 주는 건가요? 글쎄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들으면서 그럼 뭐 같이 가야 되냐? 그럼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같이 간다 그러면은 연애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건가? 글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장가 못 간 중국 사람들한테 연애혁명을 일으킨다,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박 날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한테는 이 상품이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여성 하면 되게 여성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그게 있는데 북한 남성들 하면은 막 주먹, 막 강하다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연애혁명 일으키다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는 일본에서 파는 상품이고요. 중국에서 파는 상품은 좀 다릅니다. 그래요? 고 오토 원비어 군의 여행을 주선했던 영 파이오니어 투어즈. 북한 비무장지대 자전거 여행 상품이고요. 2018년 봄에 북한 모내기 봉사. 이거는 자기 돈 내고 노동하러 가는 겁니다. 이건 착취네요, 착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로 말하면은 그냥 농장 체험 같은 건데 이거는 일종의 머리가 좋네요, 상당히 북한이. 왜냐하면은 모내기라는 게 지금 협동 농장들이 있지만 또 사람들이 워낙 또 개인 자율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기밭이 많이 생기면서 자기 밭을 먼저 가꾸고 막 그러다 보니까 농촌동원의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와서 돈 내고 농촌 체험해라.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무장지대 자전거 여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자전거 여행은 못 들어봤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탈리아 친구 같은 경우는 비무장지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에 가가지고 남한의 이제 그 평화의 집을 바라본 거죠. 바라보면서 그때 궁금해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켰대요. 근데 와이파이가 잡히더래요. 한국 와이파이가. 그래서 거기서 엄마한테 엄마 나 북한이야 잘 있어. 그래 인증샷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야 북한이 핵도 쏘는데 아들 조심해.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딱 들으면서 느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했던 말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줄 알았는데 터지니까 너무 그게 신기했고 두 번째는 안내원 동무한테 물어봤대요. 뭐라고요? 뭐라 했냐면 와이파이 터진다고. 그래서 저 엄마랑 연락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씩 웃으시더니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내부 폰을 가지고 와이파이 접속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을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디지털 혁명이 시대니까 우리가 4차 혁명 산업 시대고 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삐라를 보내는 것보다는 이제 북한에 지금 핸드폰이 확산돼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2개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부 전화용이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사들인 중고폰인데 그거는 삼성제 뭐 하웨이 이런 폰인데 그런 폰에 유심을 꽂아가지고 남한 아랫 동네 드라마 보는 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핸드폰에는 와이파이 잡는 기능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라보다는 좀 미국 정부라든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냐면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위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에서 와이파이를 쏴버리는 거예요. 북한에. 그런 아이디어가 미국에서 나온 적이 있죠. 그렇게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앉아서 다 볼 수 있어요. 유튜브도 베나TV도 그냥 맨날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북한에서. 아 그럼요. 북한에서 오히려 그 베나TV 댓글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댓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그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좀 사용하면은 충분히 저는 북한을 빨리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리고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는 곳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큰 풍선도 아예 띄우고 자체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북한에 뭐 그 인공위성을 높게 띄워가지고 북한에 한 4개 정도를 띄워서 이렇게 쏘면은 인터넷 빵빵 터지면 북한 전역의 인터넷이 그렇죠. 그 인터넷이 빵빵 터지면 북한도 빵빵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최근에 국경지대에 뭐 최신형 전파 탐지기를 설치해 놓고 1분이면 뭐 다 감청 도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위성에서 쏴보내는 그 전파는 북한의 기술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냥 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영국에서 석사할 때 그 북한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북한 정부가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뭡니까? 저는 물어봤어요. 저는 예상했던 게 이거였어요. 혹시 뭐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답이 아주 쇼킹했던 게 뭐냐면은 북한 정부가 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좀 바꾸라고. 매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꾸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안 바뀌면은 북한의 똑똑한 김책공대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그 와이파이 비번을 찾아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북한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계속 비밀번호를 바꿨대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안 바꿔야 북한 근데 감시가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왜 안 바꿨냐고? 경고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북한 내부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공간 주변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외부 정보에 대한 그 갈망이 엄청 크구나.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이 국제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뭐 윽박 지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와이파이를 쏴버리면은 충분히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보화시게 되기 때문에 정보가 저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보적인 기술적인 면을 도입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베나TV를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저희에게 이런 주제 다뤄달라고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꼭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누굽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위험하지 선물도 나갑니다. 통일되면요. 아무튼 여러분의 의견 저희는 정말 진지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자,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더 이상 강력할 수 없겠다 싶은 정도의 경고를 했고
김정은이 느닷없이 과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 내에 뭐 기신병이라든지 핵실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네. 민심 달래기 차원이 아닌가. 사실은 뭐 과일 농장을 간다든지 뭐 곡식 농장을 간다든지 뭐 염소 때 방문을 한다든지 뭐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연애를 베푼다든지 이런 것은 지극히 애민적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한방 엿을 먹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나는 전혀 뭐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열 받아서 북한을 뭐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과일 농장에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여유가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 압박으로부터 나는 아무런 압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김정은이가 많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굳이 이런 거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보여주기식 그런 방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아직 아주 뭐랄까 겁을 안 먹었고 아주 내가 지금 평안하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뭐의 반증이냐면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만큼 무섭다. 네. 그건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드러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네네.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중국 언론을 대놓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내정 간섭하지 마라. 배은망덕하다.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통신이 중국에 지금 많이 화가 났어요. 보니까 네. 제목을 뭐로 땄냐면요. 이렇게 땄어요. 창피를 모르는 언론에 방자한 처사. 이렇게 제목을. 중국 언론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중국 언론도 한 언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민일보, 환구시보는 당 기관지거든요. 중국의 네. 당 기관지.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거죠. 그리고 인민민망, 한구망을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그러니까 이웃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미국을 대적을 하는 그런 핵무기를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내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1960년대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을 했을 때 소련하고 미국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찬성을 했던 나라가 흔들어준 게 북한이다. 북한이었어요. 네. 북한은 환영한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웃이 북한인데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중국이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배은망덕한 짓이다. 그래서 이웃 나라로서 가져야 될 처사가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정말 비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비판들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변수인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가짐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가 된다.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손해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북한을 손에서 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타이밍이.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중국하고 북한의 사이를 멀게 해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실증이 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국제사회의 그런 봉쇄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북한이 지금 이렇게 중국에 화가 나 있고 또 중국 또한 북한에 좀 실망을 많이 한 상태가 좀 더 깊어져야 된다. 깊어지게끔 국제사회가 좀 유도를 많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식으로 네네.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한 모든 신규 계좌의 네네. 신설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은행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은행이 부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히 중국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은 마치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중국 정부가 중국 은행에 북한 계좌 신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만약 이것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비춰질 수가 있냐면요. 마치 중국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간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북아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에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 위상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우리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실은 교토통신뿐만 아니라 로이터 통신도 지금 이러한 동일한 그 보도를 내보냈고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중국의 그런 은행들이 특히 중국의 많은 은행들이 미국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하고 하는 그런 거래가 미국에 잡힌다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하고 거래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중국이 올라온다고 해도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기 때문에 중국 은행이 미국하고 거래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자신들은 손해가 되거든요. 국제 전산망에서 그렇죠. 퇴출이 되는 거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은행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완전히 단절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데일리 NK와 RFA에서는 또 중국의 보복, 이 북한을 향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 식당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검열, 소방점검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접경 지역의 북한 식당들은 사실상 강제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그 중국에 있는 활동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건 전례가 없대요. 그러니까 소방검열하고 위생검열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강제로 이제 문을 닫는, 그러니까 장사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핑계를 지금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 법규에 의하면 일단 소방점검과 위생점검이 들어가면 식당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맞아요. 언제까지 점검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그 점검을 한다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문을 당연히 닫아야 되고 그러면은 추이를 보는 거예요. 북한의 행동이 변화됐을 때는 소방 그 점검을 멈추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장사를 해도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근데 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중국도 북한에 지금 자기들의 그러니까 불편한 심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놀랍게도 북한식 언어를 내건 식당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중국에 있는 하교들이, 조선족들이, 그리고 또 북한말을 알고 있는 그런 하교들이 북한의 그 대동강이면 대동강, 회당하면 해당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지금 식당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북한 식당이 아니라 화교들이 하는 식당.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특수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 화교들은 오히려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화교들이 그래서 저희 활동가들이 궁금해서 들어가서 먹어봤대요. 먹어보니까 맛이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그 이름은 북한 식당으로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일본식 그 초밥. 그거는 이제 국적이 마구 섞이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북한. 그리고 일하는 종업원은 중국. 그리고 음식은 일본 해가지고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가 그 식당 안에 있더라. 삼국 평화가 거기서 실현이 된 거군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면서 아주 웃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양에 있는 북한 영상관에서는 매일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중국 내의 북한 식당이 100여 군데 되더군요. 그런데 북한 종업원에 대한 이 공연 비자 발급과 갱신을 중국이 불허했답니다. 왜? 밥 먹으러 가면 중간에 뭐 노래도 부르고 팁도 받고 그걸 이제 못하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조선족 식당이나 심지어는 한국 식당을 찾는 진풍경도 지금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중국의 그런 지방 단체들의 행사라든지 그런 데는 또 중국의 그런 예술단들이 초청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국도 지금 북한의 태도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그런 아주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든지 거기에 브레이크를 지금 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단동항을 거쳐서 연 13억 달러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총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이제 13억 달러면은 3분의 1이 좀 넘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 혐의로 단동항 독점 운영권을 소유한 기업 르린그룹의
완원량 회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원량 회장은 해외로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을 지금 세게 조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만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뭐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중국에 있는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큰 기업이 북한하고 그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조사는 못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중국의 위상을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북한하고 작게 뭐 조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그런 중국의 뭐 행동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 대해서 좀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누구를 타겟으로 잡을까 했을 때 아마 이 기업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시범 케이스로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N 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단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충분히 이제 반성하면 보내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뭐 800만 달러 이거는 남한 정부가 그 세계 식량 계획의 이제 계획과 그리고 또 그 유니세프에 이제 보내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내용물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동 임산 영양 지원에 350만 달러 이거는 세계 식량 계획에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유니세프 이제 유엔 아동 기금 여기도 다 동일하게 아동 임산부 백신과 의약품 지원에 350만 달러. 그래서 총 800만 달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800만 달러가 현찰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내용물이 북한의 뭐 당 관료라든지 군인이 먹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임산부가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동이라든지 임산부는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이들하고 같이 우리가 손을 잡고 더 큰 한반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제대로 영양을 섭취를 못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대로 된 뭐 영양분을 섭취 못하고 나중에 뭐 태어나서 제대로 된 백신 접종을 맞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만큼 지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키도 작게 되고 다양한 그런 질환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통일될 때 한반도의 큰 손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렵고 남북 간에 그리고 뭐 북미 간에 뭐 이런 다양한 역학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힘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 지원은 사실 이루어지는 게 맞다.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에 내려와서 물어볼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굶고 어려울 때 당신들은 항상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했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이때 이런 거는 다 자료를 정리해서 모아놔야 돼요. 자 봐라. 이만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가는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정말 전달된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 못했지만 우리가 이만큼을 줬다. 왜냐면은 당신들이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해서 주지 않은 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결국은 북한 사람들도 김정은 정권의 손가락질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민생 지원이라든지 이런 영유아 지원, 임산부 지원은 아무리 남북 간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저는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명분 쌓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지 유니세프에서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남한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 상당히 모니터링이 저는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제3국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요. 100%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가요. 중가운데서 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들이 다 가로채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할 때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 말을 우리가 항상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덕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면 평생 우리는 네. 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조금 좀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특히 아베 수상은 뭐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그러니까 있었죠. 뭐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뭐에도 초점을 맞추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영양실조가 아니더라도 백신이 필요한 아이가 죽는다. 그 생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제사회는 당연히 반대하고 아베 수상도 반대를 하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더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이냐 이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상황이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 나가고 통일을 향해 나가는 그런 큰 대의적인 원칙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결국은 지원을 안 하면 지금 지원을 안 하면은 백신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 못 맞으니까 네. 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성주시나 저나 포괄적인 북한의 전체 정권, 특히 김정은이 빨리 무너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북한이 사상 최초로 개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저도 놀라웠던 게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는 이렇게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 이름으로 이게 발표한 사례를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아주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의 그 개국 이래 처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이제 반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엔 연설 사실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을 제가 그 생중계를 제가 유튜브로 시청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저 연설은 백악관에서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근데 유엔이라는 그 목적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화적인 그런 공론장에 와서 평화를 깨는 발언 공격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도 김정은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은 뭐냐면은 김정은 때문에 무고한 북한 주민들도 다 이제 몰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아주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저는 이 발언은 정말 적절치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김정은이가 이렇게 태평양 상공에 그리고 태평양에 이런 수소폭탄을 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 저는 그렇게 보냐면 첫 번째는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하려고 그러면은 운반이 필요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를 가지고 가서 운반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국제공사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면 미사일에 실어서 쏘는 것이 있는데 만약 경우 미사일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태평양 상공에 떨어져서 거기서 수소폭탄이 폭발을 했고 주변에 지나가는 선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다친 사람이 있거나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중에 미국 시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 그 북한의 그 핵실험을 그러니까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 실험을 통해서 죽었다 그럼 이거는 미국이 북한을 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예요. 이거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북한이 정권을 잃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소탄 실험보다는 북한이 만약 나중에 한다 그러면은 ICBM 수소탄을 실은 것이 아니라 ICBM 실험,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그런 보여주는 실험을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그러면은 태평양 상공이 아니라 핵실험 한다. 근데 이번에는 태평양 상공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ICBM을 저는 실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더 이상 강력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습니다만 백악관 기자회견은 즉흥 발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참모들과 여러 차례 독회를 한 끝에 나온. 이거는 제가 그 뉴스를 나름대로 주도면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그럼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 참모들도 다 원하는 거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CNN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이제 BBC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요. 참모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참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있고 참모들 사이에도 지금 이게 반대 의견이 있는데 트럼프는 이번에 유엔 설명을 참모들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아주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피해 없이 북한을 네. 무너뜨릴 네, 여러 가지 계획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북한 주민이 불쌍해서라도 김정은의 포갑적 정권이 빨리 무너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자력갱생을 해야만 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과 강성대국이라고 말하는 북한 체제의 모순을 전달한 배나보도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